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한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 주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불평등이 외환 위기 이후에 2000년대 들어와서 얼마나 심화되었는가? 그리고 왜 심화되었는가? 그 영향과 결과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러한 불평등에 의해서 자극된 한국 사회의 갈등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나? 또 불평등이 한국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 들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양극화 불평등이 어떻게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크게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분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 분배의 추이를 크게 지니 계수와 상하위 10% 비율의 추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편에 보시는 그래프가 지니 계수입니다. 지니 계수는 0에서부터 1까지 값을 가지고 있고요. 1에 가까울수록, 즉 값이 커질수록 불평등의 정도가 높은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1990년대 보시면은 0.26 정도의 수준의 지니 계수를 보이다가 2016년 가까이 와서는 0.32 정도로 추세를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불평등이 증가해 왔습니다.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0.3 정도의 지니 계수를 보이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저희가 그 전에는 서구에 비해서 좀 더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그들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파란 그래프와 빨간 선이 시장 소득과 가처분 소득인데요. 이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낸 이후의 소득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세금을 누진적으로 내는 것이 어느 정도는 불평등의 정도를 낮춰주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추세 역시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니 계수와 다른 것으로 상하위 10%의 비율인데요. 결국은 상위 10% 그리고 하위 10%가 몇 배를 더 벌고 있느냐 그것을 비교한 것입니다. 1990년 무렵에는 한 3배 정도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에 오면서는 시장 소득만으로 따져보면 5배 가까이로 크게 비율 차이가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니 계수를 가지고 국제 비교를 한 것입니다. 한국의 소득의 비율은 OECD 평균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왼편에 위치해 있죠. 이 한국이 OECD 평균에 비하면은 다소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보다 더 높은 나라들이 오른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보다 소득 분배가 더 나쁜 나라들의 경우에 보면은 대체로 동구나 아니면은 남유럽 나라들이고 서유럽 나라들은 거의 저희보다 소득 분배가 더 양호하다는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불평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요,
우리 사회에서 빈곤선 이하에 있는, 즉 여기서 상대적이기 때문에 소득의 중위값의 절반에 못 미치는 분들이 우리 사회에 몇 퍼센트나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시장소득에서 상대적 빈곤율이 90년에는 8% 정도였던 것이 2016년에 이르게 되면은 16%로 2배 가까이가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처분 가능 소득만으로 보더라도 8%에 못 미치던 것이 이제는 12%까지 올라가서 거의 50%가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의 소득의 양극화가 늘어나서 가난한 분들이 많아졌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대적 빈곤율은 우리 사회가 OECD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가운데 빨간 막대 그래프가 OECD 전체 평균입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OECD로부터 옆으로 오른편으로 5번째 보시면은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결과적으로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에서 한국의 특징적인 것이 남성과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 차이가 꽤 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더 상대적 빈곤율이 높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소득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의 분배로 가게 되면은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불평등이 소득 분배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것을 한번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와 같은 나라들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왼편에 있는 것은 상위 10%의 사람들이 몇 퍼센트를 부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한국의 상위 10%의 분들은 2000년에 64%, 2010년도에 67%를 가져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보다 그 상위 10%의 부의 비율이 더 높은 나라는 미국이고요.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상위 10%의 부의 비율이 더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1대 99라는 말을 저희가 쓰죠. 상위 1%가 얼마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비교한 그래프가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그래프입니다. 한국에서 2000년에 상위 1%인 부자들이 갖고 있는 부의 비율은 전체 부의 22%였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에는 25%까지 높아졌습니다. 외국과 비교해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2000년에 상위 1%가 32%, 2010년도에는 상위 1%가 33%로 큰 차이는 없지만은 저희에 비해서 상당히 부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영국은 200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보다 부의 분배가 덜 불평등한 편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더 2000년에는 부의 불평등이 심했지만 2010년에 와서는 저희보다 불평등이 덜한 것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한국에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심해졌다. 그리고 국제 비교를 했을 때 지니 계수는 저희가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높고 또 지금의 추세대로 간다면 소득 불평등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부의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못하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심하다. 그리고 더 악화되고 있다. 결국은 저희 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가지 정도로 왜 한국에서 2000년대 들어서 그리고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양극화 불평등이 진행되는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리제이션과 저성장 과정에서 성장에서 노동의 몫이 줄었다. 소위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토마 피케티라고 하는 분이 21세기 자본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분배가 노동에게 불리하게 전개됐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시장, 즉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갈리는 문제인데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리제이션이 심화되면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고요. 그 다음에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경제가 이중화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내부적인 격차가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보신 것처럼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더 심한 편인데 이 2가지가 맞물려서 서로 심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 불평등이 심해지면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을 가지고 더 자산을 축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들은 빚을 더 많이 짊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격차가 자산에서 더 벌어지겠죠. 또 반대로 자산 불평등의 경우를 보면은 자산이 많은 분들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리실 수 있지만은 자산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소득을 모두 집값이나 이런 데 써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정부에서 경제적 양극화나 불평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이 충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불평등이 심화된 배경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양극화 불평등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을 경제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제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부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가, 아니면은 뭐 상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매기는가, 이런 세금 제도도 있고요. 또 경제적인 기회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분배가 되는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적 측면입니다. 그 다음에 부의 분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신 것처럼 사람들이 부를 많이 가진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이 얼마나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이 2가지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겠죠. 경제제도가 부자들에게 더 유리하다면 부의 분포가 더 기울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부의 분포가 기울어지면은 부를 많이 가지신 분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서
경제제도를 본인들에게 더 유리하게 가져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생산성과 경제적 기회의 분포, 즉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소득을 벌 수 있는 기회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기업이나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생산성이 있어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들을 하나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자, 저성장과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이 왼편에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90년대 이전까지는 한 10%가 넘는 고도 성장을 저희가 해왔었고요. 90년대까지도 8.6% 평균 경제 성장을 했는데 IMF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로 저희는 경제 성장률이 5%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또다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던 시기이죠. 그 시기가 돼서는 경제 성장률이 다시 3.6%로 떨어졌고 2020년에 와서는 1.4%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성장률이 계속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과 함께 이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일자리 중에서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가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저성장으로 계속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일자리를 얻어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소득을 올리고 내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경쟁도 심화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른편의 그래프를 보시면 역시 이것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고용 유발 계수입니다. 고용 유발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GDP가 성장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5년도에 24.4에 이르렀던 고용 유발 계수는 2010년도에 오게 되면은 한 15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낮은 수준에서 또다시 2018년도까지 또 10.1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 경제가 사실 최근에 와서는 위기를 벗어나 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고 수출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는 계속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기업들은 돈을 버는데 그것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올 그런 뭐랄까요, 채널 아니면은 경로가 막혀가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과 또 하나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경제 불평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죠. 왜 일자리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젊은 사람들의 부모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도 노동시장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출산 규모를 가졌던
1년에 거의 100만 명씩 태어났던 그런 세대입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한 60만 명 정도로 낮아진 그런 세대이죠. 그러면 숫자가 줄었으니까 경쟁이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이미 100만 명씩 태어났던 그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아직까지도 일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성장을 멈추진 않았지만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늘어나는 일자리는 없고 기존의 일자리들은 나이 먹은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젊은 분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지금 두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왼편의 그래프는 근로자들의 평균 연령입니다. 결국 일자리를 가진 분들의 평균 연령인데 거기에서 평균 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2000년대 초반 무렵에는 30대 중반이었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40대 중반 가까이까지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월급, 소득은 어떻게 주어지죠? 아직도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연공제적인, 즉 기업에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가는 그런 체계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받아가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기도 어렵지만은 월급도 적게 받는 결국 그 구조가 상당히 불평등한 세대 간의 불평등을 낳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평균 근속연수 오른편에 보시는 그래프인데 이것 역시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2000년대 초반에는 한 평균 직장에 한 5, 6년 다닌 분들이 많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력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2020년 가까이 와서는 또 역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평균 근속 연수는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했던 그런 나라들에서 보면은 저희는 유럽의 나라들에 비해서 근속 연수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근속 연수가 떨어진다는 게 사실 나이 많은 근로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뭘까요? 한국에 비정규직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정규직에서는 근속연수가 올라가면은 월급을 더 많이 받지만은 비정규직은 계속 2년마다 떠돌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월급을 더 받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한국의 근속연수가 이태리 같은 경우보다는 거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 사회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것이 또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비정규직의 위치가 불안정하고 소득도 낮아진다. 결국에는 또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불평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노동조합은 기업과 맞서서 노동자들의 권익 내지는 노동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결국은 노동조합이 제 역할을 잘하고 있고 노동조합이 많다면은 기업들로부터 노동자들이 더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고용도 좀 더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에 나타난 것처럼 80년대 후반 민주화 물결 속에서 굉장히 높았지만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 와서 조금 올라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들어서 거의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010년을 계기로 해서 꽤 높이 올라가는데 과연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바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노동조합들이 많이 있다. 즉 노동조합이 대기업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이 기업과 협상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조건, 고용 안정과 임금 상승을 얻어낸다라고 할 때 결국 그 대상이 어디냐? 대기업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될까요? 노동조합이 한국 사회에서는 대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유리한 결과를 주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간의 격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으면은 분배가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임금 협상을 해서 분배가 더 좋아지느냐 아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X축에 있는 것, 즉 바닥에 있는 것은 노조 조직률입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스페인, 독일보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10% 정도였죠, 아까.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나라는 거의 60%가 넘어서 70%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북구 쪽에 있는 나라들의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조 조직률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함께 변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 Y축에 있는, 즉 수직축에 있는 상대적 빈곤율입니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OECD 평균보다 높은 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여기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노조 조직률이 낮은 나라들일 가능성이 높다. 이 그래프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그래프상으로 본다면은 한국에서 노조 조직률이 10%가 높아지게 되면은 상대적 빈곤율은 지금의 한 15%대에서 한 11%가 조금 넘는 한 12%대로 떨어질 것이고요. 만약 30%대로 떨어지게 되면 한 10%대로 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노조 조직률의 여하에 따라 가지고 분배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한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된 이유 속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노조 조직률이 낮아진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경제 발전을 하더라도 노동의 몫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자,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 주체인 기업, 정부, 그리고 가계가 각각 전체 국민 총소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90년대 중반부터 전반적인 추세를 보시면 정부는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우에는 90년대 말, 즉 IMF 위기 직전 혹은 그 상황에서 한 14%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다가 2010년대 이후로는 한 25%까지 거의 10%포인트 가깝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비중이 늘어났다면은
다른 데서 줄어들었겠죠. 어디서 줄어들었을까요? 가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98년도에 국민 총소득에서 가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73%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는 60.4%까지 떨어집니다. 결국 아까 기업이 높아진 10%포인트가 바로 가계 부문에서 국민 총소득 비율이 줄어든 만큼이 기업으로 간 것이다. 결국 가계의 주로 소득원은 어디일까요? 기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그만큼 기업과 노동 간의 자본과 노동 간의 분배가 노동에게 불리하게 그간 전개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80년대 후반, 즉 민주화 시기 동안에 노동소득 분배율, 즉 노동의 몫은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에 들어서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노동소득 분배율에서 보면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다시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결과들을 보시면은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차원, 특히 기업과 가계 간의 격차가 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간의 격차도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중 구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현실이 어떤지 한번 이 그래프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한국의 50대 기업, 즉 상위 50대 기업의 매출 경제력 집중입니다. 결국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50대 기업이 전체 기업들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 50대 기업의 비율이 한 30%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부근으로 와서는 45%까지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대기업들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번 돈이 모두가 그 기업들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돌아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분들의 차이는 상당히 커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봤을 때 임금 수준으로 보면 이 그래프와 같은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중소기업은 임금 수준이 몇 퍼센트일까? 2000년 무렵에 약 70%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무렵에는 60%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한 10%포인트 떨어진 것이죠. 그랬다가 2015년에 보시면은 더 떨어져 가지고 50%를 겨우 조금 넘는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아마도 이것은 최저임금을 높인 결과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여전히 한 60%에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그렇게 일자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도 임금 수준의 차이가 꽤 나고요. 그 차이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 수준을 100이라고 했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2000년대 초반에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약 60%에서 65% 사이를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에서 2010년도 사이에 글로벌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 55% 수준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과 대비해서 더 높아지거나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경제가 이중구조화되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중구조 속에는 한편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대기업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수준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이 계속 저희가 올라왔는데 법적으로는 실제로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저임 근로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현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최저임금액은 이 막대 그래프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실제로 그렇게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또 평균임금 대비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몇 퍼센트에 되느냐? 한 10%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은 최저임금이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반적인 임금 상승에 따른 것이지 임금의 격차를 줄여줄 수 있는 정도까지 그렇게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주택 보유와 임대 비율의 국가별 비교를 보시겠습니다. 소득과 자산이 이렇게 불평등해지면 결국은 우리의 여러 방면에서의 삶에서도 불평등이 나타날 것인데 먼저 요즘에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죠. 부동산에서는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있는 것이 OECD 전체 평균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 막대를 건너서 오른편에 보이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주택 소유율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소위 모기지라고 그러죠. 주택을 장기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금융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소위 모기지를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그 비율이 낮은 대신에 뭐가 높을까요? 렌트, 즉 주택을 빌려서 임대해서 살고 있는 월세 전세가 그만큼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주택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부담이 주택이 없는 분들한테 늘어나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또다시 불평등을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불평등이 늘어나는 또 하나의 이유로 한국에서 정부의 정책이 별로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GDP에서 공적인 사회 지출 많은 부분들이 결국은 어려운 분들에게 뭔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 정책에 쓰는 돈이겠죠. 그 비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빨간 그래프가 OECD 평균이고 전체적으로 한 20% 정도입니다. 오른편으로 쭉 가서 보면은 좀 더 색이 진한 것이 한국의 경우인데요. 한국의 경우에 1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결국은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아직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가 그러면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게 이 바로 까만 점이 1990년 대비죠. 1990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도 좀 더 올라갈 여지가 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또 지원하는 현금 지급에 부유한 층과 가난한 층에 어떻게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나 보시면은 OECD 전체 평균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죠. 가장 하위 50% 소득 층에 주는 현금 지출이 막대 그래프이고 까만 점이 상위 20%, 부유한 20%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OECD 전체 평균은 가난한 분들 20%에 주는 비율이 조금 더 높지요. 그러면은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왼편으로 가시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복지국가 내지는 북구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부유한 층에는 한 10%도 안 되는 많아봐야 한 20%가 조금 넘는 정도의 반면에 가난한 층에는 한 40%가 넘는 대부분 30% 이상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반대로 나타나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일까? 바로 남부 유럽이나 동부 유럽 국가들입니다. 한국은 지금 딱 그 중간쯤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까 제가 한국이 사회 지출이 정부 예산 중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07년에서 16년 사이에 사회정책 지출이 국가별로 어디가 많이 늘어났을까 보시면은 한국은 맨 왼편에 그 지출 증가율이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 비교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경제적 불평등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인 고립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득 계층별로 주관적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소득이 올라갈수록 좋다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뭘까요? 바로 최하층에서 나타나는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하는 분들의 비율입니다. 100만 원 이하 소득의 최저계층에서는 40%가 넘는 분들이 건강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건강보험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질병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은 평소에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불평등의 효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계층별로 사회적 고립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없는,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없는, 뭔가 외로울 때 말상대가 없는 그런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고립된 분들의 비율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중간층과 중상층, 상층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하층에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없다는 비율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층에 가서는 거의 30%가 넘는 분들이 외로울 때, 아플 때, 혹은 물질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때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이 한번 어려움에 닥치게 되면은 더 헤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 교육도 한번 보시죠. 분위가 올라갈수록 정규 교육비의 지출보다 사교육비의 지출이 훨씬 더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가 고등학교까지 이제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규 교육비의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은 결국 사교육비 때문에 부의 대물림 혹은 계층의 대물림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 이동은 어떨까? 이 그래프는 OECD에서 최하층에 있는 분들이 중산층까지 올라오는데 몇 세대를 거쳐야 중산층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왼편에 한 두 세대, 세 세대에 걸치면은 최하층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북구 나라들인 반면에 OECD 평균은 4.5 정도이고요. 한국은 5, 결국 5세대가 걸쳐야 최하층에서 중산층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다. 상당히 이동이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어느 시기에 타느냐, 세대별로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어떻게 됐나를 보시면 맨 아래 베이비붐 이전 세대에서는 사회적 이동 가능성이 좀 적었던 반면에 베이비붐 세대 때 한 70% 가까이가 상승 이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소위 MZ 세대라고 그러죠. 그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올수록 어떨까요? 그 상승 이동의 가능성이 한 10%포인트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결국은 그만큼 계층 이동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더 나은 위치에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희망적인 낙관적 인식은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나 젊은 세대에서는 2000년대 전반기에 한 50% 가까이 갔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거의 30%까지 한 60% 정도밖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그만큼 낮아진 것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층 불평등을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어려운 계층에 계신 분들은, 하층에 계신 분들은 거의 90%가 넘고요. 중상층과 상층에서도 불평등이 심각하다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쪽에 속한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보면은 한국은 피라미드형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결국은 부를 가진 분들이 소수이고 하층에 있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상층에 계신 분들 중에는 두 번째로 많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우리 사회는 중간층이 이렇게 두터운 그런 중산층 중심 사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30%에 이르는 반면에 하층에 계신 분들은 25%, 즉 4분의 1이 뭐냐면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대부분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계층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양극화된 계층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만큼 빈과 부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사회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느냐? 중상층에서는 능력 차이를 인정하는 기회의 평등, 즉 지금 본인들이 누리고 있는 부와 높은 소득이 능력에 의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은 반면에 하층에서는 노력한 만큼 받는 평등, 내가 노력하면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식의 격차가 역시 또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결국은 이런 서로 다른 세상을 보는 눈이 만났을 때 우리는 갈등, 충돌의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층과 중간층, 상층 간에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와 불신의 정도는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7대 3 정도의 비율로 하층에서는 불신이 7, 신뢰가 3, 상층에서는 불신이 3, 신뢰가 7. 그래서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삶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역시도 정확하게 양극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반된 인식이 얼마나 우리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지 한번 사회통합실태조사라고 하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에 나타난 갈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상하셨을 것처럼 빈부 갈등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80%가 넘습니다. 이념 갈등과 더불어서 빈부 갈등이 가장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2013년부터 20년 사이에 빈부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2013년부터 20년 사이에 더 갈등이 심해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영역은 남녀 갈등이죠. 아직 그렇게 높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그러면 사회 갈등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역시 2013년도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것은 바로 빈부격차였습니다. 반면에 아까 보신 것처럼 빈부격차 때문에 갈등이 심해진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최근으로 오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집단 간의 상호 이해 부족과 각자의 이익 추구와 더불어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중요한, 이 상호 이해 부족과 이익 추구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만은 아니죠.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보자면은 결국은 빈부격차가 여전히 사회 갈등 원인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그동안에 심화되어 온 불평등과 양극화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는지, 또 우리 사회의 갈등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도 이제 저희가 이 불평등과 양극화의 추세를 저희가 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 주체들이 나서서 불평등을 줄이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것은 역시 정부이고,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의 정부의 불평등에 대한 시정의 노력은 아직까지는 충분치 못했다.
외국 수준으로, 선진국 OECD 수준으로 저희가 이제는 경제적으로 GDP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그렇게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저희는 빈부격차를 시정하려는 그 정부의 지출의 노력, 정책적인 노력은 그만큼의 수준에 오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으로는 또 새로 선거에 의해서 어떤 분들이 저희의 지도자가 됐건 이런 빈부격차를, 불평등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